네, 화요일은 부자가 되는 대세 비법 알려드리는 부자 대세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진짜 찐부자들은 어떻게 시장을 읽고 자산을 관리하고 또 돈을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부동산 시장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DSR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은행 남혁우 자산관리 컨설턴트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컨설턴트 남혁우 전문가입니다. 예, 목소리는 자산관리 컨설턴트가 아니라 성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독특한 비음이 아주 특이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 스트레스 DSR 얘기 해줄 텐데요. 일단은 여기 지금 나오시는 뭐랄까요, PB 분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직업이잖아요. 흔하지 않은 직업이어서 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제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에서 네. 그 부동산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련해서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컨설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설턴트로서 또 열심히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고요. 네. 잠깐 저와 가까이 오시면 화면을 네. 아닙니다. 반대쪽이네요. 네. 예,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네네. 예.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가주시죠.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계속 걱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부채도 얘기하지만 가계 부채는 제가 한 10년 전 방송할 때 몇백 조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1000조를 훌쩍 넘었어요.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우스푸어 걱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물론 과거 대비해서 가계부채 총량 관점에서 그 총액 기준은 증가한 게 사실인데요. 네. 당시 하우스푸어 당시와 비교했을 때 네. 현재 이제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에선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보다 싶습니다. 낫군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차주 상환 능력이 네. 좀 양호한 편이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득에 따른 가계부채 잔액 점유율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5분위 고소득자 위주의 대출 잔액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면은 5칸으로 나눴을 때 제일 윗칸에 좀 돈 있는 분들이 돈 빌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갚는 데는 문제 없다 이 얘기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 부실 우려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네. 저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LTV를 통해서 LTV?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LTV는 네. 평균 35%로 매우 35%. 낮고요. 예, 네. 지방광역시도 45%로 낮은 편입니다. 네. 담보 대비 인정 비율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못 갚겠어. 나 돈 없어라고 해도 혹은 뭐 내가 어떤 특정한 사정으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못 해라고 해도 빚은 담보물을 가지고 맞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네. 얘기입니다. 뭐 숫자는 1886조 큰데 많은 분들은 이제 빚의 어떤 성격이나 질적인 면을 보기보단 양이 늘면 일단 맞습니다. 헉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적으로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스트레스 DSR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금융을 굉장히 금융 서비스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자 계산도 잘하시고요. 금리가 낮아질 때는 막 자산을 사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과열되기도 하고 위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스트레스 DSR.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먼저 지금 현재 대출 상환 금액이 연소득 40%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토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다 합쳐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희가 가상의 가상금리를 네. 더해서 대출 상환 예정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상환 예정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네.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40%면 단순 비교했을 때 월 100만 원을 번다. 네.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갚는 돈이 40만 원 이하여야 맞습니다. 대출이 되는데 그거보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맞습니다.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해주는 건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추가로 플러스로 조금 금리를 가상의 추가합니다. 금리를, 예, 가상금리.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금액이 더 낮아질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대출할 수 있는 돈이. 네. 자,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 부채 관리도 하고 말 그대로 좀 무리하게 빚을 내는 경우를 막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왜냐면은 이제 이거 뭐 왜 막아? 나 돈 급한데 좀 빌려줘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이게 나중에 큰 부실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했는데 네.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은행이 무너지면 맞습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 분들이 있거나 생각보다 돈을 적게 빌리는 분들이 많으면 부동산 거래나 시장이 좀 냉각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 시장의 자금 공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요. 과거에 저희 21년도에 지금 네. 현재 DSR 제도를 최초로 시행했을 때도 거래량도 40% 이상 감소한 경험이 있고요. 네.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 주간 매매 증감률 기준으로 예. 하락 전환을 기록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본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네. 단계별 시행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예. 시장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해도 여러 조건을 따져서 조금 문턱을 더 높이거나 대출 금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부채 관리를 한다라는 건데 예, 대출한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네. 스트레스 DSR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대출 기준금리를 고정금리 그다음에 변동금리, 그다음 주기형금리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네. 있고요. 이 금리에 따라서 대출 한도 폭이, 한도 축소 폭이 네.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시뮬레이션 하면 좀 놀랐던 거는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에 대출 금액 대비했을 네네. 때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해 보였다는 겁니다. 변동금리를 할 경우에는요? 변동금리를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15에서 27%로 와. 감소폭이 큽니다. 아니 그러면은 1억 빌리려고 했다가 8,500만 원밖에 못 빌리거나 뭐 맞습니다. 네, 7,500만 원밖에 못 빌리는 상황인데 주기형으로 할 경우 주기형이 5년에 한 번 바뀌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1억 빌리려고 하시다가 뭐 9,700, 9,500 선에서도 빌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스태프들도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봉이 올라야 될 텐데요. 네.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 주기형 금리로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을 잘 듣고 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DSR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라는 게 고정돼 있으면 좋겠는데 뭐 헌법에 콱 박혀서 금리는 얼마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통위가 계속 바꿉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DSR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를 저희가 좀 봤으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가계부채 건전성 개선에 집중을 한 정책 네.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 비중이 60%를 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금리 등락에 따라서 네. 부실 우려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형 대출 기준금리를 선택할 경우에는 네. 대출 한도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폭이 미미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주기형 대출 금리를 선택을 할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변동금리 비중은 좀 줄어들고 네. 고정금리 비중을 좀 늘리고자 하는 네. 이러한 취지가 있는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저희가 기준금리 뭐 1.75, 2.5, 뭐 3.5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게 이자인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주는 이자고요. 은행들은 또 시중금리, 가상금리를 붙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고 여러 개가 붙기 때문에 최종은 다른데 주기보단 변동이 좀 싸죠. 통상적으로 변동금리가 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면 당장 2.5%가 있고요. 2.7%가 있습니다. 그러면 2.5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 여러 가지 할 경우에는 주기형 그러니까 좀 긴 기간 놔두고 바꾸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주택 가격을 놓고서는 대세 하락 전망이다. 왜냐하면은 2020년, 21년, 뭐 22년까지 굉장히 고점을 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가격 조정 중이다라는 시장 분석가들의 평가가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스트레스 DSR까지 시작되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난번에도 부동산 급냉 우려해서 좀 풀었다가 열었다가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물론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정책 요인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규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규제적으로는 이제 좀 다소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규제 강도와 규제 일관성이 사실상 이제 규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인데 네. 스트레스 DSR만 놓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형 금리를 선택할 경우에는 한도 축소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해서 네.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네. 또 지금 현재 정책 당국에서 그 대출 상환 플랫폼 같은 걸 활성화를 해서 네. 이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좀 유도하고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이런 완화적 태도 역시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관성 관점과 규제 강도 관점에서 주택 시장에 주는 좀 영향은 좀 다소 희망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이유도요. 사실은 뭐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면서 너무 차익 위주로 투기성으로 가는 것들을 맞습니다. 막기 위한 조치도입니다. 그래서 더 유리한 조건을 주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주변에서 많이 남여구 컨설턴트에게 여쭤볼 것 같아요. 뭐, 야, 집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뭐, GTX가 뚫렸다는데 살까 이럴 텐데, 네. 뭐,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는 건 말고요. 많이들 질문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보통 판단을 하세요? 그런 조언을 해 주실 때는. 일단은 뭐 부동산 시장을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약간 숲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숲과 같다. 예, 숲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순환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네. 추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택 시장이 물론 최근 들어서 12월부터 들어서 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 경기를 둘러싼 네. 그런 좀 요인들도 좀 불확실성이 네. 있고 금리 인하는 어떻게 예정은 돼 있지만 네. 그 시점 그리고 네. 얼마나 인하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매수 적기다라고 하는 네. 것보다는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제거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주택시장을 좀 태핑하면서 내 집 마련 또는 뭐 투자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좀 뭐랄까요 건전한 조언과 시장 분석을 해주셨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남여구 컨설턴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목소리와 비주얼이 아주 일치합니다. 굉장히 뭐라고 설명하면 다 그냥 그대로 믿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뢰감 주는 제가 또 저희가 라디오 전문가잖아요. 이 목소리에 좀 예민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컨설턴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고액 자산가나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주 강남 지역에 있는 빌딩 갖고 있는 분들도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뭐 평생 갖고 계시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컨설팅도 해보신 적이 예, 있으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규모가 커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뭐 지금 파세요, 뭐 네. 다음 달에 파세요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경험해본 고액자산가 분들은요 어떤 특정 부동산 상품을 매수하고 매도하기보다도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상품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액자산가 분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오피스 빌딩이나 근생 빌딩만을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대안으로 주거용 부동산 중에 또 상품군이 될 수 있는 뭐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희소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상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액자산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더 집중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문가들이 나오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또 배우면서 하는 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한 방에 몰빵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고액자산가들은 이것저것 여기서 손실이 나도 여기서 만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는 뭐 아직 투자 단계는 아닙니다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규제가 어떻게 될지 정책 환경이 제일 민감해요. 부동산에는. 그런 것들도 좀 전망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시장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은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거래량이 가장 저희가 회복 추세를 보기 좀 용이한 수치인데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직 3천 건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는 2,499건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기준으로 역사적 6천 건에 한참 못 미치는 지금 현재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3천 건 아래에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사실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파생 산업군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이 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 경기를 둘러싼 뭐 PF라든지 그다음에 고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청약을 하는 그 수요들이 좀 작아졌다는 미부장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강력한 규제나 이런 규제책을 통해서 시장에 좀 대응하는 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조금은 완화적인 분위기로 갈 것이다. 시장을 냉각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냉각되지 않도록 하는 오히려 태도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잘 참고하셔야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시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자산 관련 컨설턴트로 남여구 전문가 오늘 출연하셨는데요. 다른 일을 하실 거면 제가 성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남여구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